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외교를 설계하고 세계의 안보 지도를 직접 그려온 영국의 전략 분석가. 그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은 지도에선 작고 뉴스에서는 늘 분단된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일주일, 그는 서울 땅을 밟은 지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모든 기준, 모든 믿음, 그리고 자신이 국가라 부르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대륙 위에 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브루어, 영국 런던 태생의 외교안보 전략가입니다. 올해 66, 유럽연합 전략 분석국을 거쳐 현재는 유럽전략안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30년 넘게 나토, EU, 미 국방부와 협업하며 국가의 영향력은 국경보다 군사력, 외교력,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같은 대국만이 굵은 선으로 새겨져 있었고 한국은 늘 작지만 부지런한 정도로만 분류해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껏 전략이란 걸 지리적 조건과 자원, 그리고 동맹국의 힘에서 찾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자란 저에겐 유럽과 북미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당연한 것이었죠. 아시아, 솔직히 말해 주변부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쟁 휴전선 하나로 긴장만 유지하고 있는 좁고 복잡한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말 저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군사 전략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라 말했죠. 이제 아시아의 균형추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발표한 수치와 계약 리스트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자만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FA-50,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산 정밀탄약, 다연장 로켓.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전략 플랫폼의 통합 수출,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무기들이 싸고 튼튼한 수준을 넘어 미국과 나토 수준의 네트워크, 전투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 저를 멍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고위 장성이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제임스 박사, 혹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아십니까?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이 충격을 그대로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과도한 효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12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고 AI 안내봇이 호텔 예약까지 해주더군요. 제가 늘 유럽이 선진이라 믿었던 시스템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프라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략적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간의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국토를 극복한 방식이 아니라 작은 국토를 전략 무기로 만든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기술, 외교, 문화까지 이 나라는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영향력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외교 전략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는 미, 중간 균형지대라는 오래된 표현만 있었죠. 그러나 현실의 한국은 미국과 나토, 아세안, 아랍, 동유럽까지 아우르는 독립된 전략국가로 진화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나라를 무시했던 과거가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국경은 작지만 영향력은 대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전략국가로 변모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스스로를 철저히 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압도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요청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강연이 끝난 후 한 연구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가 보여준 건 1970년대 유럽 언론에 실렸던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한국, 원조 없이는 내일도 없다. 동양의 병자,
언제 깨어날까? 수출품? 그들에겐 없다. 그중엔 어릴 적 봤던 영국 신문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어라는 아시아의 그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기사에 달린 저널리스트 이름이 바로 내 아버지였거든요. 그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 조롱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봤어요. 그게 우리의 동력이었죠.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시아를 무시했습니다. 대영제국의 후손으로서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던 민족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배워야 할 존재가 아닌 도와줘야 할 존재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든 K2 전차는 폴란드 국경에 배치되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FA-50은 슬로바키아 공군에서 이미 실전에 투입되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설산을 가르며 북극권 대응 훈련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하더군요. 도대체 저 무기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지? 그래서 직접 한국의 방산 전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전시장에는 방위산업청에서 파견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그가 말했어요. K9은 과거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입 대신 자체 개발을 선택했죠. 그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유럽의 냉소, 한국의 끈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은 그 조롱을 벽에 걸어 매일 맞섰던 거죠. 그때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왜 그토록 무섭게 성장했는지. 이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2024년 유럽 방산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스는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부스에서 제품을 설명할 때 한국은 전투 시뮬레이션과 자동화된 드론 전장 통합 체계를 직접 시연하더군요. 우리 유럽은 스펙과 이론으로 설명했고 한국은 실전과 현실로 설득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그 장교의 말을 자꾸 되뇌었어요. 우리는 조롱을 연료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롱을 자양분으로 삼았죠. 이 얼마나 강한 정신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복수심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혁신으로 조롱을 이긴 나라였습니다. 저는 군사전략가입니다. 평생 총과 전차 미사일의 궤도를 분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려면 더 이상 그런 무기들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기, 곧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제가 아는 어떤 무기보다도 정확하고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를 보내온 건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는 유럽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더군요. 매일 BTS 뮤직비디오를 반복 재생하며 할아버지, 전 한국에 꼭 가볼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고 저는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딸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이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아빠, 혹시 오징어 게임 봤어? 한국 드라마인데 충격적이야. 나 진짜 팬 됐어. 그리고 일주일 후엔 제 사위까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무력감 같은 걸 느꼈어요. 전 세계가 무장 해제되는 느낌이랄까요? 설마 문화로 세상이 바뀌겠어? 그 생각을 꺾은 건 직접 목격한 한국의 문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콘텐츠 박람회. 그곳엔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수천 명의 유럽인, 중동인, 남미인들이 K드라마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고 한국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자신을 덧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류가 아니라 정밀한 정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 한 스페인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직원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외교에서 한국 콘텐츠 흐름을 못 따라가면 소외될 거라네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외교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과거 유럽이 콧대 높게 말하던 문화적 식민이라는 단어,
지금은 한국이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제가 아니라 매혹을 통해서요. 자발적으로 빠져드는 그 감정의 설계. 그건 군사무기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콘텐츠는 감성에 기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메시지가 녹아 있었어요. 공정, 연대, 상처, 회복.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세계는 공감했고 울었고 그리고 결국 나도 한국인 같아졌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확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산업제품이나 무기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감정의 설계 국가였어요. 그 어떤 전술보다도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무장해제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과 드라마로 단 한 발도 안 쏘고 점령했다. 그게 바로 한류였습니다. 문화가 무기인 나라. 저는 그 무기에 제대로 맞았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던 어느 날 우연히 한 60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과거 직장인 예비군 간부 출신이었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전쟁 나면 젊은 사람들만 싸우겠죠? 그분은 조용히 웃더니 말하더군요. 전쟁이 나면요. 동네 할머니도 자원해서 밥 짓고 응급처치합니다. 여긴 그런 나라예요.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의 민방위 훈련장과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손엔 최신형 K2C1 소총이 있었고 무장해제된 국가라는 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국민안전체험 캠프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거긴 말 그대로 국가적 생존 전략 시뮬레이터였어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생존 배낭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국민이라니. 이건 안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무기이자 방패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민간인의 전쟁 대응을 최악의 선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과 군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모든 국민이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단 한 문장에서 요약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되 결코 피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눈에는 그런 각오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 나라는 병사 수만 세는 전략 지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조차 전쟁이 나면요. 당연히 나가야죠. 우린 조국을 지켜야 하잖아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더군요. 30년을 군사학으로 먹고 살아왔지만 이토록 무서운 전쟁 철학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무섭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보다 의지를 먼저 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자는 무기보다 무서운 걸 상대해야 한다는 걸요. 한국이 군사와 문화로 강하다는 사실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기술 분야만큼은 아직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술이나 유럽 전역의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만은 단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첨단 산업 시찰차 방문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기술 스타트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마치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선 전기차용 배터리 신소재를 시연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의료 AI가 폐암을 몇 초 만에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 반도체 설비 스타트업의 설명을 듣고 나서였어요. 우리는 TSMC처럼 팹 중심이 아닌 초소형 패키징 솔루션으로 공략합니다. 그들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0년 전까진 우리가 유럽을 따라갔죠. 이제는 유럽이 우리 기술 로드맵을 가져다 씁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라 역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 혁신 속도가 느린 반면 한국은 위기에서 기회를 낳는 속도전으로 기술의 벽을 허물고 있었던 거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공급망 전략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자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심지어 대만까지 엮어 위기 시 단독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가 없으면 세계 IT는 멈추겠구나란 말을 실감했죠. 게다가 놀라운 건 이 첨단 기술들이 단지 산업에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 보건, 교육, 환경까지 전방위로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국방부 기술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드론을 무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장 플랫폼입니다. 그 말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유럽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통합 전략 기술 개념이 담겨 있었죠. 저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수십 년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한국의 5년짜리 국가기술 로드맵 하나에 압도되는 광경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왜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까지 한국 기술자들을 사활 걸고 영입하려 하는지. 그들의 기술력은 위기를 기술로 바꾸는 정신, 그리고 기술을 국가 생존의 무기로 활용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자산이라 불렀고 한국은 기술을 전장이라 불렀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다.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기술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 작동할 수 있지? 유럽은 수십 년을 걸쳐 별도의 전략을 짜고 영역을 구분하며 움직여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정체불명의 광경을 보게 됐어요. 중국 관광객 무리가 한국산 냉장고가 최고라며 줄을 서고 있었고, 프랑스인 유튜버는 K-뷰티는 유럽보다 10년 앞서 있다는 주제로 콘텐츠를 찍고 있었으며, 미국계 벤처캐피탈 대표는 직접 한국 스타트업 CEO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이었죠. 도심 한복판인데 마치 UN 총회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국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전략 보고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문서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제품처럼 포지셔닝합니다. 한국은 산업, 문화, 군사, 기술, 복지, 환경을 포괄하는 브랜드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국가 자체를 브랜드로 다룬다는 발상. 이건 정말 유럽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각기 다른 얼굴로 등장하고 있었죠. 중동에선 방산 파트너, 동남아에선 교육 모델, 미국에선 반도체 동맹, 유럽에선 친환경 전략 동반자. 심지어 남미에선 K-드라마가 페미니즘 담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확장성이자 국가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죠. 저는 얼마 전 독일의 한 경제지에서 이런 칼럼을 읽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더 이상 기술력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신뢰 감성, 속도, 연대, 혁신, 심지어 생존 철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건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기 박람회에서 만난 중동 고위급 인사는 우린 미국에서 사면 군사장비고 한국에서 사면 전략적 친구를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은 브랜드로서 판매를 넘어 동맹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한국은 이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 되었어요. 아, 한국이구나. 그 이름 하나로 소비자와 국가가 신뢰를 보내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경보다 넓은 브랜드로 움직이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좁은 땅이 이토록 넓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제품을 볼 때 상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전략 설계의 일부를 본다는 감정이 들어요. 이건 그냥 브랜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살아있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나라를 몰랐을까요? 한국은 단지 지구촌의 한 구석, 긴장 속의 분단 국가, 기술 좀 하는 신흥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런던 외교전략회의에선 한국은 미국이 조율하는 아시아 전초기지죠. 이런 말이 공공연히 오가곤 했죠.
그게 우리가 가진 지적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깊이 들여다본 지금 매일 부끄러움에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얕게 이 나라를 봤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의지와 설계의 결정체였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걸 감사로 끝내지 않고 책임으로 갚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원조는 다음 세대에게 되돌릴 빚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발전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종종 한국의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하곤 했어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죠. 우린 굶어도 자존심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법도 한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눈빛 속에 담긴 기억과 각오가 저를 완전히 제압했거든요. 유럽의 산업혁명은 탄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은 희생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발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해외 파병과 광부 간호사로 흘린 땀과 눈물 속에서 이 나라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지금이 결코 우연도 행운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지금도 과거를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안고 있고 정전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전쟁을 막기 위해 매일 새벽을 준비하는 국민들. 그들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비군 훈련 공지를 받습니다. 모든 상황은 실전입니다. 그 짧은 문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말이 단지 훈련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진 생존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나라를 무시했던 겁니까? 자신에게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한국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게 더 정확하겠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분명 작아 보이지만 정신의 크기, 기술의 깊이, 문화의 확장성, 그리고 국민의 집념까지 합치면 이 나라는 이미 하나의 대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분석하고 평가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구조를 가진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고 늘 위기를 준비하는 국민들. 그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저 작고 밀집된 도시국가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나라, 산지와 고층 건물이 뒤엉킨 서울의 풍경,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글로벌 전략의 중심이 된단 말인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의 지리적 시선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면적이 아니라 깊이로 확장되는 나라였어요. 문화, 기술, 군사, 외교, 시민의식 모든 요소가 단단하게 연결돼 있었고 한 분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항을 찾았을 때였죠. 수출 컨테이너들이 쉴 틈 없이 정리되며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현장 근무자 한 분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긴 정말 엄청나군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 덕분입니다. 우린 그분들께 배웠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제가 보고 느꼈던 한국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열쇠 같았어요. 이 나라는 전통 위에 혁신을 쌓았고 과거 위에 미래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미국이 빠르다지만 한국은 더 실용적이었고 무기는 러시아가 많다지만 한국은 더 정교했고 문화는 프랑스가 화려하다지만 한국은 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나라는 보여주기보다 보여질 준비를 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그러나 집요하게 마지막 날 서울 남산의 전망대에 섰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나라의 시간과 공간이 겹쳐진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래에 보이는 사람들, 빌딩, 산, 한강, 학교, 군부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은 작지만
영향력은 대륙급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대륙 위에 서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유럽 전체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고 그 울림은 세계의 질서를 다시 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은 출장 보고서 한 줄로는 끝낼 수 없겠죠. 아마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저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작은 땅에서 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중국 교수가 그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나를 분노하게 했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놨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중국 덕에 살아남은 국가. 그러나 6개월간의 한국 체류는 그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국민들. 그는 모든 것을 경멸하려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그의 신념을 조용히 부숴버렸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더 치욕스럽다. 쇼핑몰에서, SNS에서, 강의실에서조차 한국의 흔적은 그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마치 잔상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한 사람의 확신을 뿌리째 흔들고 파괴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죠.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항상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과장이 저를 불러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 경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조금 어이가 없었죠. 한국이라니요? 제가 연구해야 할 만큼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경력에 한 줄 더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건 휴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국가라는 게 제 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공항이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깔끔하더군요. 가이드라인도 잘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중국 공항보다 작긴 하지만 정리 하나는 잘 해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은 줄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저는 유독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인을 이렇게 대우하지? 중국이 없었으면 이 공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감히 우리를 이렇게 하대한다고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질서와 깨끗함이 중국 대도시와는 또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이것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는 상하이나 베이징을 압도적으로 더 우위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숙소에 도착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제공한 숙소가 지나치게 잘 꾸며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넓은 공간, 깔끔한 가구, 현대적인 시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그날 저녁 저를 맞으러 온 한국 동료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더군요. 영어 발음도 훌륭했고 태도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대학의 동료 교수 초대로 점심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서울의 한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거 중국식 건축 따라한 거잖아. 음식은 어떨지 뻔하지. 하지만 동료 교수는 이 식당이 서울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다양한 반찬과 함께 메인 요리가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쌈밥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선한 잎채소와 함께 나온 고기와 밥, 그리고 작은 그릇에 담긴 소스들. 이게 뭔가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 이건 쌈밥이에요. 잎채소에 밥과 고기를 올리고 고추장이나 쌈장을 발라 싸서 드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 음식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잎채소에 고기 싸서 먹는 게 무슨 대단한 전통처럼 이야기하네. 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마지못해 쌈을 하나 싸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잎채소의 신선함과 고기의 풍미, 그리고 소스의 짭조름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 감도는 겁니다. 채소 하나에 고기 좀 올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른 반찬들을 건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채소와 깔끔한 맛의 고기 조합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쌈밥 다음으로 등장한 음식은 육회 비빔밥이었어요. 날고기와 각종 채소, 그리고 노른자가 올라간 그릇을 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고기. 아무리 전통 음식이라도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이라니 속으로는 경멸했죠. 그런데 동료 교수가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고 비비더니 한 입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겨우 한 입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의 조화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신선한 재료와 고추장의 독특한 매운맛, 그리고 날고기의 부드러운 질감이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강렬했거든요. 동료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쌈밥이나 육회 비빔밥 같은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양념으로 맛의 균형을 잡는 게 특징이에요. 고추장 같은 양념은 외국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료 본연의 맛, 균형. 마치 중국 음식보다 더 정교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야.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 입은 또 다른 반찬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동료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독특하네요. 이런 음식들도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겠죠? 동료 교수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음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죠. 쌈밥이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은 한국 고유의 전통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특히 쌈밥은 재료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는 데서 시작된 요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 음식이 중국 영향을 받지 않았다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아도 이미 그 음식을 먹고 느낀 맛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쌈밥이니 육회 비빔밥이니 맛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자존심이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탄 건 지하철이었어요. 사실 중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워낙 크고 복잡해서 한국의 지하철은 별로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바닥이 지나치게 깨끗한 겁니다. 제가 열차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이 특히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런 질서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승객들이 각자 스마트폰이나 음악을 듣는 모습도 낯설었지만 지하철 내부에서 아무도 큰 소리를 치거나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중국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차 안에서 느껴지는 정숙함과 기술적 편리함이 이상하리만큼 대조되더군요. 한국이 워낙 작은 나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제 불편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후 서울 시내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거리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사람들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정확히 지키는 모습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일이 흔하죠. 저는 길 한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질서를 지킨다고? 다음 날,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학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실체를 더 파악해 보려는 마음이 컸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캠퍼스 내 건물은 비교적 현대적이었고 주변 조경도 상당히 세련되었더군요. 그런데 진짜 저를 놀라게 한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 앞에 모여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흘낏 들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보고 있던 건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저거야 저 한국 아이돌 그룹 뭐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저는 아이돌 가수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한류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저 젊은 세대들이 일시적으로 열광하는 유행 정도로 치부했었거든요.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BTS 공연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아이돌 그룹을 따라갈 팀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전 세계? 독보적? 이런 과장된 칭찬을 진지하게 하는 건가? 저는 그 학생이 과하게 들뜬 것이라 생각하며 모르는 척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점심을 먹으러 교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도 한쪽 모니터에서 또 다른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더군요. 학생들이 무심히 밥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보는 모습에 묘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식당 구석에서 외국인 학생 몇 명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문화와 기술을 자신감 있게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캠퍼스에서의 충격적인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특별한 목적 없이 도시 곳곳을 걸으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는 의지로 나섰죠.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 근처였어요.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거나 공원 내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음식을 먹고 놀고 있는데 왜 주변에 쓰레기가 없지? 저는 의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강변부터 잔디밭까지 어디에도 버려진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의 도로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충격받고 있었어요. 보도블록 위에는 담배꽁초조차 보이지 않았고 거리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들은 규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쓰레기통도 없이 음료수병 하나 버리지 않고 가방에 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혔죠. 길을 걷던 중 한 전기차 충전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충전소에는 최신식 전기차들이 줄지어 충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환경 정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죠. 속으로 비웃었지만 동시에 중국의 혼잡한 도로와 매연으로 가득 찬 하늘이 떠올랐어요. 베이징에 있는 제 집 근처 도로는 항상 차들로 붐비고 하늘은 거의 흐릿하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서울의 맑은 하늘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조용하고 매끄럽게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도저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손잡이부터 바닥까지 얼룩 하나 없이 반짝거리는 버스를 타고 있으니 제가 마치 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중국에서 경험했던 대중교통이 떠올랐어요.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소란스러우며 의자나 손잡이에 먼지와 오염 자국이 묻어있던 모습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서울의 대조적인 모습과 겹쳐지면서 묘한 불편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저는 근처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예상대로 깨끗했고 사람들도 정돈된 모습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끝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날 때 자기가 먹은 자리를 직접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차 서울에서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몸살 증상으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병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첫 인상이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 내부는 지나치게 현대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대기실 의자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그 기계로 접수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을 정도로 정리된 시스템에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무작정 데스크로 걸어가 접수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대답하며 간단한 정보만 확인하고는 제 상태를 물었어요. 열이 심하시군요. 대기 시간은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께 안내 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저는 10분이라니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는 10분도 안 돼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은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이후 약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병원 내부에 약국이 연결되어 있어서 처방전을 바로 제출하면 몇 분 안에 약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지? 중국에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받으려면 또 다른 줄을 서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병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간단하지? 대체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지? 다음 날, 저는 상태가 나아졌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동료 교수와 만났습니다. 저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군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동료 교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병원도 많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아서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교수는 저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 병원이 암 치료와 로봇 수술 기술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어요. 건물은 초현대식이었고 병원 로비에는 로봇 안내원이 환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조롱하듯 말했어요. 이런 로봇 같은 건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한 홍보용 아닐까요? 그런데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이런 기술을 실제로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수술은 정밀도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배우러 오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로봇 수술. 중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을. 이곳에서는 이미 실용화했다고. 저도 모르게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이 체계적으로 작은 나라를 관리하는 방식일 뿐이야.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겠지. 그런데 그 생각조차 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단순히 작은 나라의 장점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꼈거든요. 어느 날 동료 교수가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궁, 박물관. 그건 문화재가 많은 중국이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경복궁의 첫 인상은 웅장하다기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복궁이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신적 중심지였다고 말했어요. 궁 안에 있는 각각의 건축물은 고유한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철학과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죠.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박물관에서까지 봐야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묘한 압도감을 느꼈어요. 전시된 유물과 자료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시대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된 섹션에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동료 교수는 자랑스럽게 훈민정음의 탄생 배경과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 문자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했다고. 중국도 한자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식으로 창제한 적은 없었는데. 그 다음 전시실에는 조선의 금속 활자본과 전통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금속 활자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괜히 심술이 났어요. 금속 활자는 중국이 먼저 발명한 거잖아. 한국은 그저 따라했을 뿐일 거야. 그런데 전시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금속 활자는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켜 더 정교한 인쇄를 가능하게 했다. 그 문구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동료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스스로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시 우리의 유산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떠올리게 됐거든요. 경복궁과 박물관에서 느낀 불편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동료 교수는 제가 참여 중인 교류 프로그램의 일정으로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포럼이 열린 장소는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도심 속에서 유난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중국의 경제와 한국을 비교하는 발표였죠. 그런데 첫 번째 연사의 발표부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복구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고유의 경제 전략과 독창적인 기술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의 위치에 올랐겠어?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속으로 반박하며 그의 발표 내용을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발표 자료의 숫자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과 수출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제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발표자는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OLED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례들이 이어졌죠.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포럼 중간 휴식 시간, 저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외국인 참석자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친환경 기술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이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스스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속으로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한국만 칭찬받고 있는지에 대해 묘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연사는 한국 경제의 독특한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외부에서 기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꾸준히 이어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에서는 포럼에서 본 자료들과 들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했던 말이 자꾸 제 귀에 맴돌았어요. 6개월간의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디며 익숙한 공기와 주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을 때 안도감이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공허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저는 일부러 바쁜 일정을 만들어 한국에서의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저를 방해하더군요. 한 쇼핑몰 전자제품 매장을 지나치던 중 최신형 스마트폰을 홍보하는 대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브랜드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전면에는 혁신적 기술이라는 중립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더군요. 그 디자인과 기술력은 한국에서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광고마저 눈에 거슬리다니 저는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 모델이 정말 한국산이라고. 중국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동하네. 그래도 비싸니까 중국 브랜드로 사야겠지. 하지만 품질은 확실히 달라 보여.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움찔했어요. 며칠 후 대학으로 복귀해 교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한 동료가 한국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에 대해 직접 보고 오셨으니 중국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할지 의견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떠오르며 제가 진정으로 느꼈던 혼란과 감탄이 억지로 숨기려던 감정의 밑바닥을 흔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로서 정돈된 시스템을 잘 구축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규모에서 월등히 앞서 있으니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강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은 분명히 저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걸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켜자 또 다른 장면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이보 같은 SNS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록 한할령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상영되진 않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외국 드라마라며 은밀히 한국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일부 장면이 캡처되어 올라온 게시글을 보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고. 이건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이런 스토리는 중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생들과의 강의 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제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문화와 경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정들과 그들의 자부심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에 맞춘 문화적 전략을 통해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이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겠죠. 그 순간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묘한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설명을 믿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 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질서, 그리고 문화적 자신감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에 저는 여전히 부정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혼란과 불편함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비교될 정도로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 나라의 발전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여유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을 끝으로 저는 책상 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혼란과 분노는 여전히 저를 덮치고 있었고 그 감정은 앞으로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